네, 학습지 내용 할게요. 자꾸 읽으시면서 외우긴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 목표 이런 것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여러 논쟁을 알아보고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나 관측 증거를 조사하여 토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일단 관련된 논쟁, 우주와 관련된 논쟁. 정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고, 우주의 크기와 밀도는 변하지 않고 수축을 막는 어떤 힘으로 존재한다는 우주관이다. 근데 정적 우주론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원래 우주가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다면 사실 수축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주가 팽창하는지는 아인슈타인은 몰랐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안 수축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어떤 힘이 있다. 그게 있고, 그래서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축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이 있다. 그거를 이제 그런 힘이 있다. 그거를 이제 우주상수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합니다. 청력이 존재한다. 중력에 반대되는 힘인 우주상수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산대성 이론 식에 들어가요, 우주상수가. 그래서 정적인 우주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멈춰있는, 그러니까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 정적인 우주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어요. 정적 우주론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서로 대립을 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정적이다라고 하고, 자,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프리드만이에요. 팽창하고 있다. 수축하거나 팽창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동적 우주론이에요. 이거 프리드만이 주장하는데, 근데 이게 좀 희한하게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거를 풀어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인슈타인은 정작 자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냈지만 그거를 해석을 해봤더니 동적 우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프리드만이. 근데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고, 그래서 누가 맞았냐, 이 둘이 대립을 했을 때 누가 맞았냐, 결국에 이제 동적 우주론이 맞습니다. 틀리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증거를 찾죠. 1929년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프리드만은 이제 1912년에 주장을 했고, 한 17년 정도 지났네. 허블이 외부 은하들의 이런 말들을 다 읽으셔야 돼요.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스펙트럼이긴 한데 뭐 선 스펙트럼이긴 하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멀리 있는 은하가 멀어지면서 우리한테 빛을 보내면 적색편이야. 적색현이 아니고 적색편이 현상이 생겨요. 적색편이는 어떤 그 빛을 지닌 물체가 멀어지면 빛이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뭐 그런 말이야. 적색 편의가 일어나.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고요, 멀어지면 적색 편이에요. 근데 빨리 멀어지면
더 빨리 멀어지면 더 빨리 멀어지면 적색 편의가 커요. 적색 편의가 크다. 그래서 적색 편의를 측정하면 얘가 빨리 멀어지는지 천천히 멀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적색 편의를 측정을 하면. 자, 그래서 이게 허블 법칙 뒤쪽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은하에서부터 이제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애, 후퇴 속도,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이렇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빨리 멀어져요. 이 그림 그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빨리 멀어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빨리 멀어지려면 대부분의 은하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 우리 은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빨리 멀어져. 얘도 멀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멀어지는데 멀리 떨어졌으면 더 빨리 멀어져. 그러려면 우주 전체가 팽창해야지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적으로 팽창을 해야지 전체 은하들이 다 멀어질 수가 있어요. 불기 전에 1, 2, 3이었는데 분 후에 보니까 3, 6, 9로 됐네. 10초 동안 늘어난 거리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가 후퇴 속도가 더 어때?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때 풍선은 우주를 의미하고 스테이크는 은하야, 별이 아니야. 별이 아니고 은하를 의미하고, 풍선 불기는 우주 팽창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읽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 된 거야. 팽창을 한다. 팽창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팽창하느냐, 둘이 또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호일이고, 미국 사람 아닌데 가모프는 원래 러시아 사람 아닌가? 미국 사람인가? 하여튼 호일은 영국 사람은 1949년에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하고요. 뭐 미국 사람인 거구나. 가모프가. 가모프. 러시아 사람 맞는데? 러시아 사람이긴 해요. 미국 사람 아니고. 또 여기는 국적은 미국이네. 출생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망명했구나. 뭐 이런 거구나. 원래는 출생은 뭐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러시아 뭐 그쪽이었거든요. 러시아 항구 도시에 태어났구나. 그랬네요. 이 사람은 이제 프리드만이고 그러긴 했네.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네요. 자, 아무튼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가모프입니다. 호일은 팽창하는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게 정상 우주론이 이거죠. 정상 우주론이 얘야. 그러면 팽창은 하는데 새로운 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을 잘 보시면 여기는 점수가 늘어났지만 이 점수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한 점에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초고밀도의 초고온 상태에서 빅뱅 이후에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때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아인슈타인 정지되어 있다랑 팽창한다가 주장했을 때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관측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는 둘 다 팽창을 하는데 빅뱅 이후에 팽창했냐 아니면 우주는 계속 뭔가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팽창을 하고 있냐. 근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죠. 그 학습 목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얘네들이 생겨나야 돼요. 생겨나. 빅뱅 우주론은 안 생겨나도 돼요. 호일, 가모프가 주장했고 부피 증가합니다. 둘 다 팽창하니까 질량 증가하는데 질량 일정하고 밀도는 일정해요. 왜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늘어나면서 질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한 거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감소하고요. 정상 우주론에서 온도 일정합니다. 온도 일정하고 빅뱅 우주론에서는 점차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알지도 몰라. 네가 알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쉬운 부분에서 틀리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애들 다 맞히는데 너 틀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어려운 문제도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지금은 왠지 틀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틀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하세요. 정상 우주로는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 일정하고요. 빅뱅 우주로는 밀도가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합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펜지어슨과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은 이거 누가 선생님 이거 써줬어? 이거 써줬다고 이거를? 이거 네가 쓴 거야? 선생님이 써준 거야? 선생님이 이게 썼다고? 이거는 다른 책들 다 보시면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은 사실 증거가 아니야. 증거는 아니야. 증거는 아닌데 왜 아니냐면 뭐 정상 우주론도 빅뱅 우주론도 둘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기반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이랑 두 번째는 우주의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거를 예측을 하는데 이 빅뱅 우주론자들이 이걸 예측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두 개, 다른 책도 다 이게 두 개로 써 있어. 이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주가 팽창하니까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책에 써있어. 우주 배경 복사뿐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것도 우주 배경 복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가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이다. 자, 이 두 가지 아셔야 되고요. 이거 문제.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계속 팽창하고 있다 봤고요. 은하 사이 공간 늘어나고 있다. 시간 지날수록 우주 질량이 증가한다.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밀도와 온도는 낮아진다. 밀도 낮아지고 온도 낮아지고. 자, 빅뱅 우주론 주장에서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우주는 하나의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더 작았을 거고 그 더 전에는 더 작았을 거고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상 우주론 이야기고 초고밀도 상태에서 한 점에서 폭발해서 탄생하였다. 뭐 요런 말이 맞는데 이거 읽어두셔야 돼. 중심이 없이 팽창한다. 이거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팽창하려면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주의 중심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데 근데 요 다른 은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른 은하에서부터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심이 없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멀어진다. 이게 맞아요. 이게 중심이 없다라는 말 중요합니다. 현재 팽창하는 우주에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이는 시기가 존재한다. 맞죠? 다른 것도 보기를 읽어 두셔야 됩니다. 가와 나에서 우주 질량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요 나 그림이고 정상 우주론이고 뭐 뒤에 역학적 시스템 문제를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아. 요런 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쉬운 거 틀리면 안 돼. 가, 나 우주론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은 가와 나의 우주 밀도는 점차 감소하였다. 가는 감소하고요. 나는 밀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맞춰본 거야? 가에서구나. 가에서 맞고 나에서 우주 온도는 계속 일정하다. 정상 우주로는 온도 일정합니다. 가와 나 모두 팽창한다. 맞고 미안해. 5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우주 물질 탄생과 원자의 생성.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본 입자라는 말이 있어요. 기본 입자. 기본 입자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를 말합니다. 사실 쿼크랑 전자가 뭐 다른 종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쿼크랑 전자를 말하고 우주는 팽창하는데 138억 년 전에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쿼크랑 전자고 쿼크가 모여서 중성자 양성자가 되고요. 양성자 중성자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 원자 핵과 전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으냐면 쿼크와 전자가 제일 작은 거예요. 쿼크는 원래 6종류가 있고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2종류예요. 업쿼크 다운 쿼크 2종류. 렙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 말고 뭐 중성 미자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이. 근데 하여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자고. 초기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다. 사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으면은 이런 입자들이 소멸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입자들이 에너지가 그 온도가 낮아지면서 팽창 이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더 안정한 물질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게 이제 쿼크와 전자가 되는 겁니다. 양성자, 중성자의 생성.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는 더 감소하였고 쿼크가 결합하여.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더 안정한 물질로 계속 가거든요.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원자 번호랑 같다. 이거는 이제 그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말하는 건데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핵 한 개이다. 왜냐면 수소가 1번이야 1번. 그럼 양성자 한 개만 있어도 돼요. 양성자 한 개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다.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분 만에 온도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헬륨은 원래 2번이야 2번. 근데 질량수가 4야.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있고 중성자 2개 있는 거예요. 양성자 2개 있고 중성자 2개 있어요. 헬륨이. 결합하지 못한 양성자는 그냥 수소 원자핵이다 이거예요. 양성자 자체가. 색깔이 잘 안 나왔는데 지금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초기는 이래. 초기 똑같았어. 1대1. 진짜 더 초기 1대1. 자, 이때는 1대1이었다. 여기 있구나. 1대1이었다. 서로 변환되었다. 봐봐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 흡수합니다. 에너지 흡수합니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될 때는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방출돼요. 근데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 얘 에너지 흡수해서 중성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는 안 일어나. 왜냐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니까.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거는 이거 팔짱 끼고 있으면 졸릴 뿐이야. 팔짱 끼고 있으면 해도 몰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필기하면서 해. 이거는 일어나요. 이건 일어나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이만큼이에요. 양성자 수가. 이만큼. 여기까지 양성자예요. 여기까지. 이 흑백이라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까지가 양성자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중성자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요거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넷 셋 열넷 14대 지금 2로 그려놨어요. 14대 2로 14대 2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지금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지금 외워.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지금 외우는 거예요. 14대 2가 7대 1이에요. 7대 1. 7대 1입니다. 14대 2가. 근데 왜 14대 2로 그려놓냐면 헬륨이 되려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랑 요렇게 붙어서 요거는 헬륨. 나머지 요거 있지. 나머지 요거는 수소야. 수소의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개수비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12개야. 12개. 헬륨은 하나예요. 근데 질량비는 얼마냐면 수소는 그냥 12개가 다 하나씩인데 1인데 얘네는 1이 요걸로 질량비를 고치려면 한 개가 곱하기 4에서 4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질량비는 12대 4야. 12대 4는 3대 1이죠. 요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원자의 생성 여기까지는 3분이고 여기까지 다 한 게 3분이야. 3분. 3분 만에 뭐가 됐냐면 수소의
수소의 원자 핵하고요.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자 핵이야, 원자 아니야. 원자라고 생각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원자 핵이야, 원자 아니다. 38만 년 있은 후에 비로소 원자가 만들어져요. 38만 년 지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있잖아요. 원자 핵하고 전자랑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얘네가 서로 붙어있질 않아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전자가. 근데 전자가 뭐 하냐면 원래 빛의 경로를 방해를 해요. 빛의 경로를. 그래서 원자 생성 이전에는 우주가 좀 뿌연 상태였어. 이제 빛이 직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원자가 생성된 후에는 전자가 원자 핵에 이렇게 속박이 되잖아요.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빛이 이때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빛이 쭉쭉 지나가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가 된 거야.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야. 투명한 우주. 그런 보기가 나오기도 해요.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뭐 이런 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불투명한 우주. 38만 년 지난 다음에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까지 낮아지고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여 비로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이때 나온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이때 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발견이 돼요. 펜지어슨과 윌슨이.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빅뱅 이후에 처음에 이제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랑 뭐 이렇게 생기는데 이건 쿼크가 모인 거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헬륨 원자핵 생기고 뭐 요런 데까지는 3분 만에 만들어진 거고, 요렇게 모이는 데 있죠. 모이는데 여기 이제 38만 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0 켈빈 정도 떨어졌을 때. 요거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다 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네가 전자 2개 그려놓은 것 같은데 3개 그려놓은 것 같은데 2개만 붙어 있는 겁니다. 수소 원자핵은 얘고 헬륨 원자핵은 얘고, 요거는 헬륨이고 헬륨 원자고. 자, 물질의 탄생과 원자의 생성. 빅뱅이 일어난 직후 우주 초기에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겨났다. 무엇이 결합해? 쿼크죠.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3분 지났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 그럼 수소 원자핵은 안 만들어졌냐? 그거는 그냥 양성자 하나 있으면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여기 헬륨 원자핵 써야 되고, 여기까지가 3분. 자, 이거는 원자다, 원자. 이 그림은 가는 수소, 나는 헬륨이고, 질량은 가보다 나가 2배 크다가 아니에요. 4배 큽니다. 4배. 양성자 하나 있고,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이기 때문에 4배 큰 거야. 6배는 또 뭐 그런 건 아니야. 또 이 전자는 이제 사실 질량을 셀 때는 쳐주지를 않아요. 이거 다 세가지고 이거 두 개고 이거 6개니까 3배 뭐 이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중성자 양성자만 세는 거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양성자 2개니까 4배다.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가이다.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 4번에 체크를 해? 뭐지? 4번 맞구나. 여기는 체크 안 해놨구나.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자, 헬륨 원자액이 생성될 때이다. 자, 얘는 중성자가 되는 거, 그쵸? 얘는 양성자가 되고요. 자, 양성자, 중성자 맞고. 우주의 밀도는 가보다 나일 때 크다. 이렇게 될 때 점점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야, 팽창. 그러니까 가보다 나일 때 크다 아니죠. 왜냐면 나는 팽창을 했을 거 아니야. 저러는 도중에도 계속 팽창을 하는 거예요.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다. 이게 3대1입니다. 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 9, 10, 11, 12. 요거는 하나. 근데 이거는 곱하기 4. 질량비는 3대1이다. 3번이 답이고요. 빅뱅 이후 우주 팽창을 나타낸 것이다. 이 빛이 빠져나왔네, 빛이. 38만 년. 지금 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긴 불투명한 우주다. 빛의 경로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륨 원자핵은 대부분 A 시기에 생성되었다. 맞아요. 그 3분. 근데 왜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냐면 지금도 별 내부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때 생겨났다. 은하계 사이의 평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죠, 팽창하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계속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B 시기보다 C 시기에 높다. 아니죠. 지금은 3켈빈 정도 돼요. 현재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켈빈 정도 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3켈빈 정도 됩니다. 빠져나올 때는 3000켈빈이고 약 2.7켈빈 정도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의 원소 분석.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우주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4년에 펜저스와 윌슨이 위성 통신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의 전파 신호를 발견하였다. 이게 원래 텔레비전 같은 거 키면 지지직 거릴 때 있어요. 뭐 그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우주 배경 복사인 겁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 가모프가 예측을 하였다. 예측을 하고 펜저슨과 윌슨이 관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000켈빈일 때 빠져나갔고요. 현재는 이제 3켈빈 정도가 이게 마이크로파 영역이야. 마이크로파 영역. 이렇게 보기가 나올 때가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으로 빅뱅 우주론이 이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빛을 분광기로 봤을 때 파장이 나뉘어지는 그 색깔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프리즘으로 보네, 프리즘. 그러면 이제 이런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야.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오다가, 잘 봐요. 연속 스펙트럼이 오다가, 아니 이거 저온부터 봐야겠다. 연속 스펙트럼이 오다가 이 저온의 기체가 어떤 특정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원자들은 이 빛 중에 일부를 흡수를 해서, 사실 전자가 들뜨는 건데요. 하여튼 전자가 이렇게 들뜨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흡수 스펙트럼은 이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다가 일부가 흡수가 된 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저온의 기체에 포함된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은 그냥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이미 고온의 기체야. 이미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에너지가 이미 높은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특정 파장의 빛이 나와요. 분광기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고 저온의 기체를 빛이 통과하면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소마다 서로 다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 어떤 그 비율도 알 수가 있어요. 비율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의 크기, 이 많잖아? 그러면 이 흡수선의 굵기가 굵어져요. 흡수선의 굵기를, 폭을 이용해서 비율도 할 수 있다. 수소 헬륨의 질량 비와 예측 관측. 우주 구성하는 원소 대부분 수소와 헬륨인데, 자, 같은 원소의 흡수선의 위치랑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궤도, 이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모르던데, 이게 원자 핵에 가깝게 있으면은 에너지가 낮은 거고, 근데 그 에너지가 낮은 애를 에너지가 높은 데로 이렇게 올려보내려면 빛을 흡수를 해야 돼. 빛을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들뜬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전자가 들뜨면 흡수 스펙트럼이고, 이게 높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던 애가 이게 안정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안정화되는 그 궤도로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값이 같으니까 요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이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빛의 에너지가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빨간빛 에너지랑 파란빛 에너지랑 달라. 파란빛이 에너지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똑같으니까 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선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 근데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우주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봐. 별을 보는데 별빛이 오겠죠? 근데 그 별의 대기가 있을 거예요. 이 대기를 지나오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생겨요. 그러면 저 별에는 어떤 원소가 많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별을. 천문학자들이 그걸 다 해. 다 해봤더니 수소 헬륨이 3대1임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관측과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간단히 설명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원래 얘가 빛은 파동이야, 파동. 이렇게 파동으로 오는데,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진동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장이 있어요, 파장. 이 파장이죠, 파장.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그러니까 파장이 크면 진동수는 작아져요. 이 진동하는 수가 작아지죠. 같은 시간, 1초 동안 진동하는 수가. 근데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져요. 파장이 짧잖아? 그럼 진동수가 커져요. 근데 원래 빛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를 해요.
이 진동수의 비례를. 그러니까 파장이 긴 애가 진동수 작고 에너지가 작은 거야.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근데 파장이 짧으면, 이게 반비례 관계가 파장하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커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져요. 뭐 그게 이제 빛들마다 에너지가 다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감마선이죠. 감마선 쪽으로 가면 파장이 짧고 진동수 크고 에너지 커요. 이쪽으로 가면은, 거꾸로 가면 파장 길고 진동수 작고 에너지 작아져요. 그래서 전파로 통신을 하는 거야. 뭐 감마선으로 통신하면은 뭐 다 죽죠. 자,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 원소 분석. 현재 우주는 현재 정지한 상태 아니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 과거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려주는 빛의 흔적이 관측되었다. 뭐 맞고. 우주 전역의 빛을 관측하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확인하였다. 맞는 거죠, 그렇죠? 질량비 3대 1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온의 광원에서 그냥 오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이 맞고, 저온에서는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맞고요.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맞죠. 여기 이제 빛이 뭔가 나오는 뭐 그런 그림인 거지. A 시기에 우주 온도 3000켈빈이었다. 그거보다 높은 겁니다. B 시기가 3000켈빈이고, B 시기에 방출된 복사 에너지는 빅뱅 우주로 증거가 된다. 맞고요. 인공위성으로 관측하면 A 시기의 빛을 관측할 수 있다. 아니지, 이게 그런다라고 해서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B 시기에 빠져나간 빛을 관측하는 거죠. 니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얘가 더 전이야. 얘가 더 전. 초기인데 얘는 아직 뭐 38만 년보다는 더 짧은 시기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38만 년이 됐을 때 이야기고, 가시기에 투명해졌다. 이게 맞아요. 빛이 가다가 자꾸 꺾이면은 나한테 막 빛이 오는 거기 때문에 뿌예, 불투명해. 우주의 크기는 가보다 나일 때 컸다. 가가 더 큰 거예요. 이거 지금 순서를 이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전이고 이게 후가 되는 거야. 나시기의 빛은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나시기의 빛이 아니라 가시기의 빛이죠. 가시기. 요 빛. 1번이 답이고요. 자,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 자, 원소가 지금 수소, 헬륨까지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주의 원소는 3대 1이고 질량비가, 근데 지구는 철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인데 얘네 둘은 암석 성분이고요. 이 철이나 니켈 이런 거는 이제 핵에 있죠. 핵, 내핵과 외핵, 핵에 있습니다. 철이 제일 많고, 산소와 규소는 암석이기 때문에 많고, 사람은 이제 산소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물의 성분이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요. 요런 거는 이제 뭐 단백질 구성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단백질 구성하고 있는 건데, 단백질이나 지방, 요런 것들이 있는데, 탄소가 두 번째고 수소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별의 탄생, 성운. 성간 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해요. 별의 탄생 장소는 성운 내에 기체와 티끌의 밀도가 높은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성운이 엄청 커 사실은. 태양보다 훨씬 큰 거 성운이. 근데 성운 내에서 밀도가 큰 애들이 있어. 군데군데. 근데 그런 데서 별이 이렇게 물질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져요. 성운 하나에서도 별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별과 별 사이가 되게 거리가 먼데. 자, 성운이 엄청 큰 거예요. 원시별의 탄생, 성운 내부에서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진 밀도가 매우 높은 기체 덩어리. 아직은 별이라고 하지 않고 원시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빛을 낼 수는 있는데요. 핵융합 반응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밀도가 높은 부분에 중력이 수축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증가한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물질들이 모이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가 올라가.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온도가 되면 그때부터 중심부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고 그런 애를 진짜 별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별 이름은 주계열성. 고온의 기체 덩어리인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중력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서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별이 이제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는데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주계열성이 탄생한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부에는 이제 원반 같은 게 생기죠. 그런 데서는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주계열성은 태양이 주계열성이고,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약 1000만 켈빈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들이 이게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주계열성의 특징,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튀어 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있어요. 내부 압력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고, 중력은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중력은. 근데 이게 같아.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주계열성은 그렇다는 거고, 그런 상태로 한 90% 정도 일생을 주계열성으로 지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은 이제 90%는 이제 주계열성인 거예요. 자,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 근데 주계열성에서도 헬륨까지만 생긴 거예요. 헬륨은 사실 우주 초기에도 생기긴 했죠. 근데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도 다 끝나면 다시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 가지고 이 중심부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중심부에서는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해요. 중심부에서는 헬륨,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 되면은 이제 내부 압력이 더 커져 가지고요, 이게 팽창을 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별들은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져. 헬륨 핵융합 반응하면은 탄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별 내부에서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무거운 원소. 한 1억 켈빈 되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소가 생성이 된다. 자, 별 중심에서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는 적색 거성이고, 적색 거성은 그래요.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다. 이게 이제 초고성이 되는 초고성. 초고성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져. 철이 원래 원자 번호가 26번이에요. 근데 원래 그 자연적으로는 92번까지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철까지는 만들어집니다.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별의 진화 경로, 주계열성, 적색거성, 이거 행성상성은 조금만 있다 하고요. 잠깐만 5분만 쉬다 하자. 그래서 이게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별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수축도 많이 하고 에너지도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아무튼 훨씬 크면은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철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태양은 탄소까지만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근데 철보다 그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지냐,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져요. 초신성 폭발할 때. 근데 이게 초신성 폭발이 초신성이 된 다음에 폭발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생님 그 뭐지 유튜브에 뭐 댓글을 달아놨길래 뭐, 그러니까 초신성이라고 그냥 초신성이라고 써도 그게 초신성 폭발이야.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거성이 폭발하면 그게 초신성이야.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할 때 에너지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할 때. 초신성이라고 그냥 쓰기만 해도 그게 폭발입니다. 초신성이. 그래서 태양 정도가 되면 주계열성, 적색거성, 그 다음에 이게 적색거성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바깥쪽 부분이 다 흩어져 나가요. 그런 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안쪽에 남아있는 백색 외성이 있어요. 백색 외성.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고, 태양 정도 되면. 질량이 10배 정도, 태양이 10배 정도가 되면 초고성이 됐다가 초신성 폭발하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퍼져나간 애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의 또 별이 되기 때문에, 성운이 됐다가 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별의 진화가 반복됨에 따라 점차 무거운 원소 비율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긴 하죠. 자, 주계열성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무엇이 생성된다? 헬륨.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를 원료로 해서 헬륨 만드는 거고요. 초고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도 되고 산소, 네온, 마그네슘 이런 걸 거쳐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납이나 금, 우라늄 등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요런 단계는 주계열성 단계이고요. 자, A는 내부 압력, 이게 팽창하려고 하는 게 내부 압력이 맞아요. 수축하는 거는 이제 중력. A의 크기는 기체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그러긴 하죠. 왜냐면 이제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크죠. 별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든 별의 진화는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아니고요. 큰 애는 이제 뭐 다른 길로 가죠. 별의 질량이 클수록 가벼운 원소가 생성된다. 아니고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고, 적색 거성 중심에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생기는 거야.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에서 발견된 금이나 우라늄은 행성상 성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죠. 이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초신성 폭발.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근처에서 초신성이 한번 폭발한 거야. 그 다음에 금이나 우라늄 모여가지고 된 겁니다.
별 내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점 처리다. 맞아요. 5번.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고 있는 단계는 주기율성이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단계는 적색 거성이고, 가의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나의 중심부에서 탄소가 생성된다.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중심부 온도는 나가 더 높습니다. 나가 더 높으니까 아니고.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태양계 형성 과정. 초신성 폭발하면서 우주로 방출된 다양의 원소들이 있었다. 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냐면 지구에 우라늄, 금이 있으니까. 지구에 우라늄, 금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양계 형성. 50억 년 전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의 중력 수축에 의해 탄생하였다. 태양계가. 그래서 이 성운이 만들어진 다음에 회전을 하다가 가운데 부분 이제 회전하게 되면 이제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퍼져 나가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가 이제 원반이 되는 거, 원반. 그 다음에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태양이 될 거고, 원반 부분에 이제 그런 모여가지고 작은 티끌들이 모여가지고 행성이 만들어졌다. 근데 태양에서 가까운 애들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 태양에서 먼 쪽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지구형 행성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그런 애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금속이나 암석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물질의 양의 크기가 양이 적어서 지구형 행성은 이제 작죠. 목성형 행성은 뭐 여기에서 이제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액체가 되고 또 액체가 됐다가 기체까지 되는 거죠. 그런 기체 성분들이 태양풍에 의해서 이제 뒤쪽으로 밀려나요. 물론 회전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녹는 점이 낮은 기체 물질들은 목성형 행성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얼음이나 메테인이나 이런 애들, 수소, 헬륨 등 가벼운 기체를 끌어당겨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 넘기면 이제 지구, 태양계까지 했고, 지구 형성 과정. 원시 지구에서 점점 커져. 왜 커지냐면 자꾸 이런 그 소행성 같은 것들이 막 결합을 하는 거야.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원시 행성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커져요, 이게 진짜로. 계속 커지다가 수증기 같은 게 잔뜩 있는데 이산화탄소도 있고, 근데 내부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마찰에 의해서 온도도 올라가고요. 미행 성체 충돌을 하다 보면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 의해서 전체가 녹아, 마그마. 그러니까 행성 자체가 다 녹은 거야.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 근데 액체 상태에 있으면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 가벼운 물질, 상대적으로죠. 철과 니켈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거고, 규소와 산소는 이제 암석이지, 암석. 철보다는 가벼우니까. 이런 암석 성분들은 위로 떠올라 멘틀이 형성되고,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이 형성이 되었다. 핵과 멘틀의 분리. 그러다 시간 지나면서 이제 미행성체 충돌도 잦아지고, 온도도 낮아지다 보면 지각이 만들어져요. 액체였던 애가 이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빗물이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문제. 태양계 형성 과정이다. 가나다 순서대로 써져 있네요. 자, 회전하는 성운이 수축하면서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이 되었다. 맞죠. 지구형 행성은 태양계 가까운 곳에 형성된 거 맞고, 태양에서 먼 곳에 형성된 목성형 행성은 주로 금속 성분이다. 기체 성분. 기억니은 3번. 자, 미행성체가 충돌하는데 주로 암석 성분의 미행성체가 충돌하였다. 뭐 그러긴 하죠. 원시 지구의 질량 증가한 거 맞고요. 원시 바다와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아직은 이제 뭐
더 가야 돼. 뭐 마그마 바다 형성되고 핵과 멘틀 분리 일어나고 지구가 식은 다음에 지각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 바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니고요. 답은 4번. 자,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형성된 행성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요 구성 성분은 암석, 금속과 암석이다. 그렇지요? 태양과 가까운 곳 주로 녹는 점이 높은, 금속과 암석은 높습니다. 녹는 점이.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서 형성된 행성들에 비해 질량 크다. 질량은 작은데 이게 뭐 지구형 행성은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고 뭐 목성형 행성은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 금속 성분인 지구가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등치 자체가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은 당연히 목성형 행성이 더 큽니다. 자, 지구 내부 층산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 가라앉는 애들은 철이랑 니켈 뭐 이런 애죠. 근데 그런 애들의 밀도가 더 큰 거고요. 밀도가 커야지 가라앉으니까. A는 B보다 밀도가 크다. 틀렸네. B가 밀도가 크고요. 가에 A는 B보다 밀도가 크다. 그러네. 내가 잘못 봤네. 요런 모습을 봤구나. 방울의 모습을 봤구나. 화살표로 봐야 되겠죠. A가 가라앉네요. B가 뜨는 거고. A가 밀도가 큰 거네. 똑바로 봐야겠네요. A가 밀도가 크고요. 가의 주요 구성 성분은 가가 뭐야? 핵. 철이랑 니켈이고, 철이랑 니켈. 그 다음에 이 당시 지표에는 원시 지각과 아직 뭐 이렇게 가라앉고 뭐 이러고 있는 도중이잖아, 그렇죠? 아직은 이제 마그마 바다의 시기죠, 지금 이게. 마그마의 바다 시기야. 원시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 바다다. 요때는 이제 아직 생성된 건 아니죠. 답은 1번이고요. 원소의 분류. 하여튼 이거 최대한 하고 내일 오면 이 뒤쪽에 또 다시 하고요. 자,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기본 입자 아니고 기본 성분. 정의는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 성분 원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한다. 현재 알려진 원소는 110여 가지인데 정확하면 11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120여 가지다 이렇게 써져 있는 책도 있는데 뭐 그래도 되거든요. 뭐 120여 가지라 해도 되고 110여 가지라 해도 되고 하여튼 118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까지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흐해, 리베, 비키니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나마나즈, 펩시, 콜라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하여튼 이 주기율표 상에서 외우시는 게 좋긴 해요. 수소, 헬륨, 리베, 붕탄, 질산, 푸네, 아만, 알지, 펩시, 콜라, 칼카. 이렇게가 20번이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스웨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나즈, 펩시, 콜라, 칼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는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려놓으시고 요렇게가 금속 원소야. 요렇게가 금속. 근데 이 그림만 보면은 비금속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아니 금속이 더 많아요. 이 중간에 이제 더 끼어 들어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비금속이고 요렇게는 비금속이에요. 요렇게 비금속. 근데 중간에 있는 거는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금속도 비금속이긴 해요. 금속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준금속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속은 왼쪽하고 가운데라고 써 있으면 중금속 같은데
이게 이제 20번까지만 그렸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여기 다 아시죠? 이렇게. 훨씬, 금속이 훨씬 많죠. 그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는 비금속이고, 요 비금속이고, 요 중간에는 준금속이고, 준금속이고, 여기는 준금속이고.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왼쪽하고 가운데, 비금속은 오른쪽, 수소만 맨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금속은 대부분 고체, 수은만 액체,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로 되어 있고 브로민만 액체. 다 외워야 돼요. 브로민 액체도 아셔야 됩니다. 수은은 액체도 아셔야 됩니다. 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고, 비금속은 없는데 작다? 뭐 작다? 없다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작다? 작다라고 해도 되겠다. 흑연은 그래도 전기가 통합니다. 자유전자가 있어서. 금속 원소는 이제 광택이 있고 비금속은 없고,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 AL이죠. 전선 구리, 저거 보세요. 구리 CU. 건축자들 주로 철이죠. 철. 우주왕복선 연료 수소. 식품 포장용 기체, 질소. 원래 이렇게 존재는 이렇게 하죠. H2랑 N2로. 성량, 뭐, 인이 있습니다. 인. P가 인이죠. 인. 붉은 인으로 만듭니다. 이렇고. 준금속은, 그 사이에 있는, 금속과 수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전자가 어느 정도 통해요. 어느 정도 통해서, 준금속 이런 애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반도체. 붕소, 규소, 절마는 비소 등이 있는데 원소로 분류할 때는 비금속이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걸로 만드는 애가 반도체가 되는 거죠. 원소의 분류. 자, 금속 원소는 전기 잘 통하고 비금속 열 잘 전달하는 거 아니고, 금속 원소의 대부분 주기율표 왼쪽 가운데. 맞죠? 실온에서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기체 또는 액체로 존재한다. 액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체 또는 고체라고 하셔야 돼. 액체는 브로민만 액체야. 비금속 중에서는. 자, 그래서 철은 Fe, 구리는 Cu, 금은 Au인데, 뭐, 요런 금속 원소들이고, 탄소는 C고, 헬륨은 H이고, 수소는 H죠. 자, 아무튼, 열 전도성 구분됩니다. 전기 전도성, 광택의 유무. 금속은 광택이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위치됩니다. 실온에서의 상태는 다 고체고, 이건 고체,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실온에서의 상태는. 주기율표. 자, 원소들을 나열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는 현상. 뭐 그게 이제 주기율의 정의고, 주기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소린데요. 주기율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소들을 배열한 표 하고. 자, 원소를 배열할 때 원소를 원자 번호와 으로 배열하여 만든,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주기와 화학적 번호? 화학적 번호가 뭘까? 주기와 족이라고 쓸게요. 주기와 족으로 배열을 합니다. 주기랑 족으로 배열을 하는 거고요. 족은 주기율표에서의 세로줄이고, 이게 세로줄. 1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고, 주기는 가로줄이고 7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율표 현대적인 주기율표인데,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고, 멘델레예프는 원소의 원자량 순으로 나열해. 원자량 순으로. 근데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눠요. 원자 번호 순으로. 이 차이가 뭐냐면,
원자 번호랑 원자량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 뭐 원자량 수는 뭐 질량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자 더하기 뭐 중성자긴 해요. 근데 화학적 성질을 나타낼 때 양성자가 그 결정하는 거지 중성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진 않아. 그래서 현대적인 이제 주기율표에서는 양성자 수로 대응을 합니다.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가로줄. 같은 주기 원소들은 유사한 성질 같은 족이요, 같은 족. 원소의 밀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나열한 거 아니고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고, 최근에 발견된 원소는 모두 7주기에 속한다. 7주기에 속하네요. 그게 뭔 소리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니호늄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몇 번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 4개 정도 요 7주기에 보면은 번호가 제일 높죠. 2009, 2010, 2011, 12, 13, 14, 15, 16, 17, 18. 요게 발견된 게 아니라 합성을 하는 거야. 인공적으로. 사실 92번 이후로는 여기까지만 천연적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 93번 요런 애들은 다 합성을 하는 거야. 핵합성, 핵융합. 이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 최근에 있는 번호가 늦은 애들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7주기에 속한다, 이거 맞아요. 비금속 원소들 대부분 왼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아래에 있는 건 금속이고 비금속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다음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하고 금속이죠. 열을 잘 전달한다. 금속, 다 금속이네요. 다 금속인데 이제 탄소는 비금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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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금속이긴 한데 근데 얘는 실온에서 뭐야? 금속이긴 한데 수은인 줄 아셔야 되는데 수은이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이거 알루미늄인 줄 아셔야죠. 뭐 이거 탄소고 황이고 질소인지 아셔야 됩니다. 수은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죠. 다른 거는 다 맞아요. 뭐 광택도 있고요. 수은 열도 잘 전달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와서 이거 마무리 잘 하고, 하여튼 요런 내용들만이라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쉽게 나오는 애들은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어려운 거는 좀 뭐 어쩔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일단은 쉽게 나오는 애들 정신 차리고 잘 공부하셔가지고요. 다 맞아야 됩니다.